네, 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장 임영호라고 합니다. 저희 학부는 원래 2015년도 시작할 때 아세안 학부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이 콘셉트이 어학부로서는 막연하게 아세안 경영학부 하다 보니까 무슨 지역학을 공부하는 데인가 해갖고 호응도를 없었어요. 거의 호응도가. 그러다가 2017년부터 학과명을 원래 시작 자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가지 트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여기 들어오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나? 해도 좋고 아니면 선택해서 베트남을 하든가 인도네시아를 하든가. 그게 이제 활성화된 게 2017년에서 지금 딱 2년, 3년째인데 이제 이식이 조금 돼갖고 특히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 무역 관계 동남아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국내에서도 지금 베트남 다문화 사회가 상당히 넓거든요. 공무원분들은 현지 이제 유학 가는 준비 혹은 다른 분들은 이제 어학 주로 공부하려고 해서 저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거의 커리큘럼의 한 80%가 어학 과정이에요. 이 사이버 우리 대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언제 어디서고 공부를 할 수 있다. 돌아다니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지금 한 70여 명의 우리 저기 현지 교민들이요. 베트남어가 어렵거든요. 육성이라.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갔다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현지에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근데 공부할 방법이 뭐냐? 딱 보니까 이 사이버밖에 없거든요. 현지 학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교통 워낙 트래픽잼 이런 거 막힌 데다가 따라서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걸 찾다 보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군데 똑같이 현지 지금 베트남에 약 한 70명, 인도네시아에 거의 한 현지 우리 수강생이 한 40분이 계세요. 그 실제로 한 100여 명이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이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국에서 주로 직장인이 많은데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어학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나머지 한 3분의 2가 되고요.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특징은 그거예요. 해외에도 많지만은 현지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또 필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20%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언어라는 게 저도 이제 언어학 전공이 언어를 공부했지만은 기본적인 문화, 역사 배경이 없으면 언어 지식이 늘지가 않아요. 문화를 알려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꼭 말은 안 하더라도 딱 얼굴 보고 저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네? 그럼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만 갖고도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 학부에서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 그런 과목, 그 다음에 아세안, 왜냐면 아세안 국가 중에 10개국 중에 두 나라니까는 큰 대국들이니까는 그 문화를 배우고 현지 역사도 배우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분야가 한 20%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웨대 스페인어 학부의 김수진 학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학부는 2013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버웨대가 문을 연 것은 2005년이지만 저희는 2013년에 학과가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 제 학생만으로도 400명 잠시 우리가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500명의 학생이 스페인어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갖고 있는 학교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 온라인 대학으로서 즉 사이버 대학으로서는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도 그렇지만 스페인어 학부도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400여 명 중에서 80명 정도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제 주로 스페인,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체 학생들의 한 70% 정도는 여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언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과들은 여학생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 70% 정도는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또 한 70% 정도는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비중을 보면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뭐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45%, 55% 뭐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한 55% 정도가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이미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전공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뭐 위해서 혹은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3학년으로 편입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스페인어 학부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요즘 즐겨 쓰는 슬로건이 이거예요. 스페인이 좋다? 라틴 아메리카를 꿈꾼다. 스페인어로 무장하라. 제가 사실 만든 거였는데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그 스페인 문화에 매료되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이국적인 문화를 단순하게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예전에 저희 세대 때 소유를 강조했다면 공유를 강조하고 경험을 훨씬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문화를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또 다른 경험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꿈꾼다는 사실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 뭔가 취업이나 창업에 터전을 좀 넓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외국어라는 무기를 갖춘 학생들이라면 해외를 좀 꿈꿔볼 수 있거든요. 라틴 아메리카는 아직은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유일한 시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듯이 라틴 아메리카에 취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꿈꾸고 들어오는 뭐 젊은 청년 혹은 작년까지는 아니지만 중장년들도 그래도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페인어로 무장을 한다면 삶에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도 그런 부분에 다 좀 우리가 충족을 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언어 전공이다 보니까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함양을 위해서 4대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읽고 쓰기, 듣고 말하기를 단기 수업으로 거의 수학처럼 단기 수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과정부터 중급 이상까지 갈 수 있도록 4대 영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그 다단계 하니까 이상하네요. 예, 단계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각자의 취향이나 목표에 따라서 그 특화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 학부별로 어떤 학부는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부는 트랙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규모로 봤을 때 아직은 실용 스페인어 트랙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실용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이제 어떤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목표가 그 문화에 대한 소양을 좀 넓히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각국의 문화를 좀 많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제 그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해외의 어떤 지역 사정을 익힐 수 있는 뭐 지역 사정, 비즈니스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은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통번역을 익혀서 바로 어떤 그 취업이나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실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학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 스스로의 판단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우수한 교수님들이 이제 갑자기 제가 카메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 우수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 그다음에 외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강의에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아마도 강의를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이버 한국외대 지방행정의회학과 최창수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전공하는 학과입니다. 전국의 그 행정학과나 뭐 지방자치학과, 도시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은 많아요. 주로 이제 그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많이 하는 과정이고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저희 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방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제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가 쓰는 돈의 40%를 지방자치단체가 써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부에서 받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군 구청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특히 학예과정으로는 없고요. 일부 이제 며칠짜리 정도의 과정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좀 있는데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우리 학교는 이 특성화시킨다는 면, 그 다음에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지방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 현업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또 미래 지방정치인으로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리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에 처음에 이제 공공관리학부라는 이름으로 생겼다가 이제 2017년에 지방행정의회학과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된 명칭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고요. 현재 전체 학생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이고 작년에 우리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 통합해서 28명이 당선이 됐어요. 상당히 사실 한 학과에서 재학생, 졸업생 합쳐도 굉장히 많은 수고요. 현재 지금 이 26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저희 학과도 우리 스페인어 비슷하게 여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평균 연령이 높아서 40대 한 초중반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현직 의장으로 있는 분이 지금 학생 중에 5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바로 그 다른 학교에서 사실은 안 가르치는 과목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방자치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처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가르치는 학교나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걸 가르칩니다. 한 학기 과정으로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뭐 지방재정하고 예산심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과목들을 사례 중심으로 아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금 하면은 아시안 10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두 나라거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외대 내에서도 최상위로 그냥 입학 성적이 거의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외대는 그런 영향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입학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로 이제 베트남 학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거의 10만 명이 돼요. 그리고 한국 업체가 한 5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만 명 정도의 지금 한국 업체가 한 3천 개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 한국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이 나가서 언어를 못하면 일단 현지 관리가 안 되니까 현지인들. 물론 개인적으로 영어나 뭐 베트남을 조금 알아서 이제 무역 거래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 공장에서 예를 들어 저기 뭐 봉제나 신발 공장 같은 데는 거기 공장에 일하는 그 노동자가 보통 7천, 8천 많으면은 적으면 한 4천, 5천. 이거를 관리할 사람들 결국 언어거든요. 이 의사소통 한번 잘못되면 큰 사건이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게 언어 위주로 그래서 나간 건데 이 특징으로 보면 결국 이제 특히 베트남은 6성이에요. 중국어가 4성이고 태국어가 5성이고 베트남은 6성인데 이 언어 배우기 되게 힘들어요.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은 언어라는 게 10년, 20년 있어도 여기 뭐 김 교수님도 스페인어 할 때 조금 아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한 예로 지금 뭐 우리
그 자카르타 그 공기관 사무실인데 지난번에 졸업했어요. 2년 편입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갖고 너무 자기 기분 좋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대사관이었었는데 직원들이 미스터 김 말을 뭐 이상하게 되게 못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을 점잖게 또박또박 하더라는 거라.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말도 잘 듣고 외려 또 겁을 낸다는 거예요. 말을 또박또박 하니까 실수 안 하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딴 분들한테도 많이 공부하라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느낌에서 이 인도네시아는 반면에 또 쉬운 면이 있어요. 쉬운 면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살아도 기껏 단어 한 100개, 200개 갖고 우리보다 이제 예를 들어 선진국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못 하는데 그냥 알아서 몇 마디 갖고 지시하면 알아서 따라주거든요. 그게 정확한 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배워본 분들 올해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선교사분들이 많아요. 베트남도 선교사분들이 한 20, 우리 학우가 한 20명이 되는데 선교사 하려니까는 막 가리키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한국어를 많이 가리켜요. 우리 이제 외대는 한국어도 있으니까는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느끼는 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한다. 저는 그걸 가장 강조하고 특색으로 여기서 아까 저 김수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교수님들이 언어로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기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일반 대학들이 서너 개 있는데 이 사이버 한국외대 베트남 인도네시아만큼 각 과목당 전공한 현지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런 교수님들이 여기만큼 되지 않는다. 그거는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도 역시 체계적으로 공부하니까 금방금방 느는 게 보인다. 그래갖고 학생들이 홍보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들어와라. 나랑 같이 하자. 혼자 심심하다.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좀 상당히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우리 커리큘럼이 딱 잡히다 보니까는 이 특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또 그러면 새로운 걸 뭐 이분들이 원하는 걸 뭐지? 그러므로 잠깐만 생각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갖고 커리큘럼도 개선하고 콘텐츠 개발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들이 네. 강점이다. 네. 거의 다 현지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박사들이고 어문학으로 다 어문학으로 박사들이에요. 네. 그 스페인어 학부 저희 이제 교육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20나라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 인구로 보자면은 영어가 이제 굉장히 많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국어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어가 두 번째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단일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빼고 나면은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스페인어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교육 목표는 전 세계 21개국의 5억 인구를 대상으로 그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외국어를 그 가르치고 있지만 5억 인구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그냥 외국어 소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통 맞습니다. 소통의 이제 기본은 당연히 언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스페인어 말고도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눈빛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몸짓을 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또 소통을 잘하는 애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야,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통의 주역을 양성한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당연히 잘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소통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언어라는 기본을 갖춘 데에다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 과정하고도 통할 수 있는데 언어 외에도 우리 임 교수님 말씀대로 문화적인 그 소양이나 지식이 없으면 이 언어만으로는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통번역을 이제 전공을 했고 통역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번역서를 한 40여 권 냈는데 사실은 이렇게 단어하고 단어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소통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단어의 치환일 뿐이지 우리가 소통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네,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몇 가지 저는 더 필요한 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소통의 주역이 되려면 이게 사이버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협업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럼 협업, 배려 이런 게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나 저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가끔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얼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편하게 좀 더 나아가서는 무례하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위안을 보통 사람들은 느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버지만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뭔지를 자연스럽게 그 2년 혹은 4년의 세월을 대화를 나누면서 배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그 어떤 상호 존중이나 협업하는 그 마음은 오프라인에서 배운 거하고는 가치가 훨씬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강렬하게 학생들 이 마음이나 혹은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외국어를 배우고 또 그런 소양을 갖춘 학생은 저는 글로벌 인재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제자를 그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은 제 자식이니까 자식이 항상 좀 부족하면 세상에 내놓기 굉장히 겁나잖아요.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을 어딘가에 내보내면서 추천서를 쓸 때에는 정말 당당하게 씁니다. 진짜 훌륭한 인재가 될 가능성을 이미 갖춘 학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인재는 그런 인재고 그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과는 지방 자치를 선도할 지역 인재,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의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뽑은 의원과 단체장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지방의회거든요. 사실 의회가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라는 거의 활동 또 지방행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정학이라는 것을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현실에서 또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지식을 필요한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지방 이 공무원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쌓아가는데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전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시험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은 없어요.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지방의원들 중에 전직 공직 경험을 가진 분은 또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지역에서 사회활동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학을 나오셨건 그러지 않건 간에 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저희가 목표고 그걸 잘하면 결국은 지역 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게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 이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하고요. 우리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간에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가도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일을 하잖아요.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에 가면 우리 민원 서류 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환경, 보건,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 협력을 하고 또는 거기에서 필요하면 견제도 하고 또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내놔서 정책으로 만들고 하려면 혼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주권자다라는 그 그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영예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실제로 아직은 우리가 지방자치 한 20년 좀 됐는데 지방의원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한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을 하시고 뭐 단체장, 뭐 시군 구청장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가장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시민들과 접하는 접점에서부터 이 공동체 운영에 관한 우리 지역사회 운영에 관한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커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지방자치고 또 우리 학과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디디는 그 부분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사이버 외대라는 학교의 그 정체성이나 특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교수님하고 저는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사회계열에서 지방행정의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셋은 이제 특화된 학부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언어만으로도 이제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계열로 가면은 경영회계가 있고 지방행정의회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광고 있고 산업안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외국어 하나만 하면 이제 뭐 먹고 살 수도 있고 외국어 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완전히 포장지 혹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게임하고 비교를 하자면 요즘 청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하나 더 획득한 무기 일 수도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2, 3학년 편입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기본으로 자기가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갑옷도 입고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 무기 하나를 더 획득하면 더 강력한 파워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배우면 내 미래를 좀 더 단단하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 혹은 스페인어를 배우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외국어가 이제 옛날에 이거 외국어 하나만으로 다 됐다라면 지금도 외국어 하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추가적인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어가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뭔가를 처음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어가 추가적인 무기라면 이 사회계열에 있는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로 갖춰야 하는 그런 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을 의회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만일에 베트남어를 하면 베트남에 가서 언젠가 우리의 좀 더 선진화된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갖춰 있는 것들을 서로 그것도 특히 외국어와 이렇게 연결 지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장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모든 학부가 거의 뭐 공통적이긴 할 것 같은데 그 사이버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혹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사이버 대학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학습 활동에 대한 이제 지원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저희 교수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학생들하고 학습 활동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친밀도를 좀 높이는 것은 교수하고 학생들 사이에 어떤 신뢰감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학습 지원을 많이 해줘도 이 남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채널을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모든 학부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특정 회사이지만 밴드, 특정 회사의 톡,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전체 학생들의 이제 밴드를 구성을 해서 어떤 공지사항, 뭐 아까 말씀드린 문화 활동에 뭐 이번에 스페인과 뭘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를 하지만 밴드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공지를 하고 참여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또 표명을 하고, 뭐 명절 때는 인사말도 나누고 이런 그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일에 뭐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 학생들은 한꺼번에 그 톡으로 묶어서 그 학생들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또 편안한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그 어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특정 학생이 자신의 이제 진로나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게시판을 통해서 그 면담 일정을 이렇게 오픈을 해줍니다. 그럼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물론 이제 교수들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에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면 학생들이 미리 약속을 잡고 토요일에 이제 실제로 얼굴을 맞대면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우리 3년 동안 재학했던 학생인데 그 한 2시간 정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갑니다. 그럼 그 학생의 그 진로에 대해서 제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족의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엄마 정말 부모님이 최고로 훌륭하신 스승인데도 엄마 아버지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지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깊이 새겨 듣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엄마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혹은 재학 중에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는 저희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성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질타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뭐 LMS는 이제 학습 그 어떤 지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스튜디오에도 투자를 하지만 또 그런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이제 초강력 투자를 하는 거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이제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모임 이런 거는 진짜 학교 행사로 있잖아요. 크게 있는 게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봄, 가을에 학생들 전체에 모일 수 있는 큰 행사를 해요. 봄에는 저기 광릉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전 가족. 여기는 이제 송년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 자면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애들 다 데리고 행사를 그렇게 해요. 그럼 다 준비해 줘갖고 광릉에 가면 한 500~600명이 가서 학교에서 버스 대절 다 해갖고 같이 점심 먹고 식사하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학부별로 또 다시 저녁 때는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행사가 있고, 가을에는 또 뭐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다 모이고, 그리고 학부별로
지금 대부분의 학부가 봄, 가을 행사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봄에는 이제 여기 뭐 가까운 산 자주 모일 수 있는데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모일 북한산 MT 모임하고 내려오다가 또 이제 뭐 거기서 뭐도 고 먹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0-30명씩 와요. 그것도 이제 오는 사람 다 미리 공지해 갖고 하니까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마침 영덕에 이 전국의 학생들이 있으니까는 영덕에 MT를 간다. 대게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한 달 반 전부터 공지를 했더니 부산에 있는 학생도 오고 안동에 있는 학생도 오고 대전에 있는 학생도 오고 서울에서도 물론 일체 내려갔지만 그 총 모인 학생이 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는 매주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라 그래갖고 원하는 사람하고 특강 제목을 줘갖고 특강도 실시하지만은 동아리 활동 모임을 토요일마다 해요. 그러면 한 10여 명씩 이렇게 모여요. 베트남 동아리, 인도네시아어 동아리. 그래갖고 같이 저기 마침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현지인 대학원 다니는 그 조교들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그 베트남 학생, 발리 학생인데 학생이 있어갖고 그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같이 강의해 주면서 얘기 대화하고 매주 토요일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아까 교수님이 했던 거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금 이제 대화 잘 되는 분들은 오세요. 용안 한번 뵙고자 하는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서도 오고 그 주변에서 다 와요. 토요일 날. 21일 같은데 저희 학부는 이제 띄웠더니 저 대전부터 해갖고 이 주변에 다 온다고. 그날은 마지막 종강 파티 겸 할 거니까 오세요 했더니 한 24명이 온다고 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비용은 학생들도 회비 내고 이제 학부에서도 일부 지출해 갖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학생들의 교류를 갖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학과 학부별로 빈도의 차이인데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은 상당히 바빠요, 주말이.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주말에 하는 오프라인 토요일 날 특강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저희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하기도 하고 저희 강의하는 교수진이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뭐 문의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차를 한잔 하든 또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또 술 한잔 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학생들끼리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또 학생들끼리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학과마다 조금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방법을 다 써요. 어떤 과는 이런 활동에 더 치중하고 어떤 과는 저런 활동에 더 치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진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오프라인 대학에 10년 넘게 있었는데 사실은 학생들과의 관계는 여기가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학은 교수와 학생 간의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거 외에는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나기가 어렵고 MT 같은 거 갈 때 한번 보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만나고 평소에 굉장히 자주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이름을 외우는 것도 훨씬 더 많이 그 기억을 하고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김수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반 대학보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한 경험에 비춰보면 훨씬 더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입학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 시켜갖고 다서 능동적으로 똥뜨기 아니라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목적을 갖고 나눠진다는 게 요새 경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학교를 찾아주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곳에서 한번 해봤으면 아마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큰 자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